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국가와 조국을 위해 온 사명을 다해 좋은 선택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독서와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요청을 받았고 그중 육사생들이 필수로 읽어야 하는 그 책들을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서 어떤 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좋아했던 책이자 많은 대학교에서 필수 도서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미래 자유론이라는 책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 책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독서 좋아하시나요? 네. 네. 잠시 망설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감각적이고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우리의 뇌의 자극을 강하게 주는 순간적으로 도파민을 분출하는 그런 영상들이 숏폼 플랫폼에서 아주 지배적인 시대에 진득하니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과 그리고 그 저자와 대화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고르는 책이 과연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책인지를 알고 고르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을 나만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그동안 책을 읽기 좋아해 왔고 또 여러분들께 그래도 철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사회탐구를 가르쳐왔던 강사로서 책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해서 오늘 같이 책 얘기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책과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책이 자유론이라는 책이고 책의 저자를 알고 계신가요? 누가 쓴 책이죠? 네, 맞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어릴 때부터 엄청난 천재였고 그 아버지도 천재셨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는 제임스 밀이었고 그 아버지의 어릴 때부터의 엄청난 스파르타 교육 때문이었는지 존 스튜어트 밀은 어릴 때부터 천재로 자라났던 것 같아요. 3살 때 그리스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8살에 라틴어,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은 사어가 되어버렸지만 수많은 철학책이 다 그걸로 써져 있기 때문에 8살에 이미 라틴어를 공부했고 12살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13살에 애덤 스미스를 읽고 18살쯤에는 이미 14살부터 이미 프랑스 대학에서 학위를 전공할 정도의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힘들었겠죠? 네, 아마 밀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밀은 아니나 다를까 20살에 신경쇠약에 걸려요.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놀 때는 놀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릴 때 너무나도 아버지 밑에서 힘든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밀을 지탱해주고 지지했던 사랑하는 여자가 또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교류는 했지만 좀 이상하게 보이나요? 갑자기 책을 읽기 싫어지시나요? 하지만 학문적인 교류를 하고 책을 많이 나눴지만 그 여성을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그 여성의 남편이 죽은 후에 둘이 20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되고서 철학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런 학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밀을 얘기하면서 한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과연 밀은 우리 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두 번째, 과연 밀은 국가 권력은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세 번째, 밀은 우리가 획일적인 개성이 없는 몰 개성화 시대가 아닌 다양성의 중요성을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논리를 접근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나라와 국가와 조국의 민족을 책임져야 되는 선택을 해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타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밀은 얘기합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 목적이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하죠. 그런데 밀이 어릴 때 아버지의 친구 중에 만났던 사람 중에는 밀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던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레미 벤담이 원래 공리주의의 창시자예요. 벤담이 그런데 좀 이상한 주장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쾌락이나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핀으로 찌르면서 느껴지는 쾌락은 질적으로 같다. 왜 어린이의 엉덩이를 핀으로 찌르죠? 근데 물론 그 번역에 대해서 다른 번역본도 존재합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쾌락이나 어린아이와 앞정놀이를 하면서 느껴지는 쾌락이 질적으로 같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어쨌든 밀의 아버지의 친구였던 벤담이 분명히 어릴 때부터 밀과 철학적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 좀 어린이를 괴롭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밀은 그때 그 영향에 반박하고 싶었는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밀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기로 결심했을 때 들어봤을 하나의 문장.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 밀을 대표하는 공리주의의 문장이면서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 이외에 밀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공리주의 저서에 써져 있는 말입니다. 밀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어느 누구도 하등 저급한 동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다 경험해 봤다면 저급한 종류의 쾌락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쾌락의 전문가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으로 수준 높은 쾌락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밀은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주말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12시간 이상 밀의 자유론을 탐독하는 것과 하루 종일 에버랜드에 가서 자유롭게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놀이기구를 타고 추러스를 먹고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과 선택이 딱 두 가지밖에 없고, 그 선택한 걸 무조건 하루에 12시간씩 24시간을 이틀 동안 해야 된다고 칩시다. 밀의 책을 고르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존 스튜어트 밀 바보였네요. 대단한 철학자인 줄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라틴어도 공부하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인간을 너무 몰랐던 거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수업에서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버드생들을 200명을 모아놓고서 비디오 세계를 보여줘요. 첫 번째 비디오는 심슨 가족이라는 만화 영화. 여러분들 그 노란색 그 만화 캐릭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캐릭터. 그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예능의 한 장면인데, 뭐 빨리 달리기 게임을 한다거나 수박 빨리 먹기 게임을 한다거나 뭐 바퀴벌레 빨리 죽이기 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예능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독백 부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철학적 독백 부분을 비디오로 보여줘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즐거웠던 비디오를 하나 고르세요 라고요. 하버드생들의 90%는 아무리 하버드 철학과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몇 번 비디오를 골랐는지 여러분 눈에 봐도 뻔하시죠? 당연히 심슨이 압도적인 1등을 했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예능이었는데 조금은 엽기 예능이어서 바퀴벌레를 빨리 먹기 대회도 있었기 때문에 호불호가 나뉘었는지 2등을 한 5%에서 8%가 골랐던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철학적 독백을 고른 사람들은 전체의 단 2%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학생들은 교수님께 질문을 받았어요. 자네는 내가 가장 재밌는 비디오를 고르라고 했는데, 가장 즐거웠던 걸 고르라고 했는데 왜 철학 비디오를 골랐나?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가장 재밌는 걸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심슨의 만화 영화를 골랐을 텐데요. 그런데 평생을 저 세 가지 비디오 중에 한 종류만을 계속 돌려볼 수 있고, 제가 무인도에 그걸 들고 간다고 치고 그것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채워야 된다고 치면 오랫동안 지속되고 저의 정신에 자극을 주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끝까지 지루하지 않은 햄릿의 독백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정확히는 존 스튜어트 밀이 자기의 책 속에서 진정한 쾌락이 왜 정신적 쾌락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세우는 해법과 유사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한 마이크를 들고 대답한 하버드 학생들에게 동료 하버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동료 친구들은 그랬을까요? 사실 밀은 제레미 벤담에 비해 질적 공리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인 쾌락을 강조한 학자로 강조되는 학자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정신적인 쾌락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했던 벤담에 비해, 즉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에 비해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은 수준 높은 공리주의가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밀이라는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를 간단히만 들려드리면, 자기는 쾌락이 또는 즐거움이, 다수의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놓고 쾌락이 아닌 노잼을 고른 학자, 쾌락주의의 이탈, 쾌락주의에 오히려 벗어난 학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우리는 왜 미리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항상 책과 독서와 공부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을 때 현재 우리가 대답하는 상호작용이 독서라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잠깐 되돌아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멋지게 제복을 입고 탁 할 각을 잡고 앉아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에 또는 집에 가셔서 휴일에 잠깐 5분 정도만 머리를 식히고 싶고 리프레시하고 싶고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반전하고 싶고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고, 또는 친구와의 연락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소하고 싶어서 단 5분만 인터넷을 봐야지 하고 유튜브를 켜서 또는 인스타를 켜서 짧은 동영상들을 5분만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경험, 그 5분에서 끝나지 않고 2시간이 순식간에 날아가신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누구나 사실 지금 다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무섭습니다. 제가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철학을 그래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지금 2024년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온전히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컨트롤하고 자기의 정신을 100% 집중하고 100% 원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타겟팅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초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매년 연초마다 하는 결심인데요. 1분 1초도 아깝게 살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면서 제가 연초에 일기를 써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좋아했던 앤드류 카니기의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젊은이여,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라. 그대가 함께 만나는 사람이, 그대가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그대가 보내는 1분 1초가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이 어릴 때부터 제 일기장에 적혀 있었고 매년 다이어리에 옮겨 적고 있는 문구라, 제 스스로 정말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가 연초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알고리즘의 노예로 살지 말자. 적어도 내가 결심해서 검색한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알고리즘이 무작위로 추천하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강렬한 영상들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노라라고 저는 엄청나게 강한 다짐을 했습니다. 뭐 그만큼 바쁘기도 하고 할 일이 많기도 합니다. 제가 1년에 45권의 책을 집필하고 1년에 촬영하고 있는 강의 시간이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짐했지만 가끔 유튜브에서 저에게 너무 매력적인 썸네일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양이 썸네일이 나오거나 고양이 쇼츠가 나올 때 거부를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참아보려고 이를 깡 물고 제가 필요한 정보만을 검색해서 키워드에 걸리는 영상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전혀 관심 없는 동물인 오리 한 마리가 세면대 위에 있고 그 세면대 위에서 저한테 눈을 마주 보면서 제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오리 목욕하는 거 볼래? 이렇게. 저는 오리 안 좋아하거든요. 고양이가 더 귀여운데 오리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목욕하는 거 볼래? 이러는데 관심도 없고 관심 없음 이렇게 눌러버렸거든요. 알고리즘이 끈질기더라고요. 저한테 그 오리 썸네일을 10번이 넘게 잊을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추천하고 잊을만 하면 추천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인간관계에 매우 지치고 경쟁 업계에서 많은 음해와 모함 때문에 너무 억울한 나머지 좀 힐링이 필요한 날 그 썸네일이 또 보이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오리 세면대에서 목욕하는 걸 800만 명이나 보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시간이 많은 사람이 많군 하면서 하고 클릭을 해보고,
그 영상을 10번을 돌려봤습니다. 저 오리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언니 이미영 씨께 전화를 했어요. 언니 오리 뭐 먹지? 오리 키우자라고요. 이미영 씨가 또 뭐 봤니?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리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추천한 그 오리 영상이 제 마음에 너무 쏙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동물의 순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저를 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요, 강의도 자신 있고 또 공부도 자신 있고 나머지도 다 괜찮은데 제일 자신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동감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연애 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추천해봐 주세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팅을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개팅을 했던 사람이 밤 11시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지영씨 주무세요? 그래서 안 자고 있었죠. 그때 일하고 있었거든요. 네, 안 잡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이 늦은 시간까지 뭐 하세요? 해서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정말 피곤하고 쉬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항상 피곤한 걸 어떻게 참으면서 일을 하냐는 질문이 왔는데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지금 여기서 이걸 끝내지 않으면, 이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 기간 내에 이걸 마무리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따라서 저는 항상 모든 선택을 이지영 멸망과 깨어있음 중에 깨어있음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그 남자에겐 답이 오지 않았어요. 저를 차단한 것 같더군요. 저는 그때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나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저 그 남자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좀 더 다정하게 대답한다는 게 뭐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게 그게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워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좀 더 너 같지 않게 대답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럼 그대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요 라고 대답해야 되니? 그랬더니 갖다 치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연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제가 토요일날 소개팅하기로 한 남자가 있고 일요일날 소개팅하기로 한 남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래 자유론과도 관련돼 있고요. 토요일 남자는 너무나도 얘기가 잘 통하고 너무나도 저와 관심사가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수준도 통하고 농담도 잘 통하고 영혼의 단짝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고요. 일요일 남자는 너무 대화도 안 통하고 너무 어색하고 밥 먹는 것도 다 체할 것 같고 뭔가 재미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잘생겼었다고 칩시다. 저는 토요일 남자를 만나야 되나요? 일요일 남자를 만나야 되나요? 어느 날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애플워치 또는 갤럭시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계와 여러분의 구글 렌즈 또는 에어 이렇게 글래스 같은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생체 리듬과 동공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이 홍채와 같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AI와 알고리즘과 챗 GPT의 기술과 생체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다 결합하면 아마 제가 제 친구들에게 물어보던 나 토요일 남자 만날까 일요일 남자 만날까 라고 물어보면서 친구에게 조언을 걷던 이 정보는 이제부터는 저의 AI 개인 비서에게 넘어가서 Hey 자비스, 나 토요일 남자 만나 일요일 남자 만나 라고 얘기했을 때 자비스가 삐릿삐릿 주인님의 홍채는 토요일 남자를 만났을 때 수축되지 않았으나 주인님은 일요일 남자를 만났을 때 강하게 심장이 뛰고 혈관이 수축되었으며 동공이 이렇게 이것은 교감신경의 자금과 교감신경의 반응에 따라 사랑의 감정과 일치하는 생체의 반응입니다. 일요일 남자를 만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천천히 책을 읽고 그 저자와 대화하고 옆에 메모해가면서 내가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독서를 통하지 않고 빠른 속도의 유튜브 영상과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길 바라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결정해야 되는지에서 매우 수동적인 알고리즘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배부른 돼지의 철학이나 또는 일개 하등 곡물로 전락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지성과 감수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정신이 원하는 방향과 나의 삶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스스로 주인으로서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리
분명히 공리주의자이면서 공리주의계의 이단화 또는 공리주의의 쾌락주의의 이탈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신적인 쾌락을 중시한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밀이라는 학자는 우리에게 200년, 300년 후에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과연 하등 동물로서 돼지와 같이, 배부른 돼지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정말 인간으로서 지성과 고상함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잊지 않고 내가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넘겨볼 수 있는 도파민의 분출을 자극하는 영상들의 노예가 아닌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나의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적 자극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미래 공리주의라는 책의 얘기였고요. 미래 자유론 얘기를 합시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밀과 수능 문제의 가장 동시에 제시문에 묶여서 나온 학자입니다. 다음 사상가들의 주장의 공통점을 고르시오 할 때 밀의 주장과 함께 그 위의 제시문으로 다음과 같은 볼테르의 제시문이 나옵니다. 볼테르는 관용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의견을 탄압한다면 당신의 편에 함께 맞서 싸워주겠다. 밀도 얘기합니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 한 사람의 독재자가 99명을 탄압하는 것만큼이나 99명의 다수가 한 사람의 소수 의견을 탄압하는 사회는 똑같이 나쁘다. 사상을 탄압하고 사상을 짓밟지 않는 사회가 진정한 자유주의 사회다라고 얘기하죠. 밀은 공리주의자이면서 자유주의의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밀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 사상이 탄압받을 만한, 국가의 혼란을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질서를 교란시키는 무언가 비판받을 만한 사상이라면 그런 것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탄압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밀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이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라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 다 순 거짓이었고 소수가 주장하는 의견이 진리였다면 그 소수 의견의 탄압은 진리에 대한 탄압이므로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둘째,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순수 진리도 순수 거짓도 없다. 일부는 진리와 일부는 거짓이 섞여 있다. 과연 어떤 주장이 100% 순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100%의 진리가 없다면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인류는 토론을 통해 지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셋째, 만약 이 세상이 진리로 충만한 사회여서 이 진리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 할지라도 거짓 의견이 탄압되면 안 된다. 여기가 우리가 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밀의 자유론을 읽으셨다면 가장 길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죠. 밀은 왜 우리에게 거짓 의견도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천주교에는 Devil's Advocate 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Devil's Advocate, 악마의 대변자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이름이긴 하지만 앞에 성인이 붙어 있고 영문 표기에는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세인트 어거스틴, 그 다음에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앞에 세인트가 붙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성인 자코가 붙어 있는 거죠. 성이라는 자코가 붙여져 있는 거죠. 천주교의 전통 중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재판이 열립니다. 사실 누구나 이 사람이 진짜 성스럽게 살았다, 뭐 이를테면 마더 테레사처럼 정말 모두의 존경을 받을 만큼 지고지순한 헌신을 하면서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후보에 올라가지만 그 후보를 공격하고 사사건건 깎아내리고 그 후보에 대해 거짓 정보를 만들고 그 후보를 성인이 추대를 받는 것을 막아내리기 위한 역할로 악마의 대변자역이라는 역을 그 재판에 세웁니다. 왜 세울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했는데 위대한 삶을 살았대. 저 먼 발치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았대. 죽었는데 이번에 성인이 된대. 아, 그랬어?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 하고 하는 거랑 그 재판이 열려서 난상 토론이 열린 다음에 그 사람은 성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실제로 그 성인의 대변자들이 그 악마의 대변자 역의 데블스 어드버킷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고 그건 거짓이고 이건 허위고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이런 비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며 이런 삶으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다 방어해낼 때 그 재판을 본 사람들이 온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아, 이런 위대한 사람, 흠집 하나 낼 수 없는 사람, 정말 어떻게 모함하려고 해도 깨트릴 수 없었던 사람, 거짓 의견을 다 방어하고 스스로 반짝반짝 인생을 빛으로 방어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한다라고 깨달을 때 더 마음으로 존경하고 더 강하게 각인되기 때문이죠. 많은 진리는요, 우리가 뭐 물은 일기압 100도씨에 끓는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감흥을 주는 진리입니까? 물 분자는 H2O,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생에 걸 만큼 정말 소중한 진리인가요? 우리가 많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은 그냥 상식이 되고 통념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강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진리는 거짓의 공격을 받고 스스로를 방어해내고 자기를 대변해낼 수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 옳음을 증명해 보이고 빛날 때 그때 진짜 진리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이유, 어떠한 소수 의견도 하물며 그것이 거짓 의견이라 할지라도 탄압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거짓 의견에 공격을 받은 진실이 그 진실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빛나게 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거짓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미래 자유론을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많은 대학에서 위대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사실 이 파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밀은 그 다음 파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밀의 세 번째 얘기로 가보자고요.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이 더 수준 높은 쾌락이라는 걸 우리의 삶의 시간 활용의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향과 연결해봤고요. 두 번째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거짓 의견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탄압하면 안 되고 그의 의견을 경청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지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좀 있어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밀도 사실 소수 의견을 그렇게 경청하라고 99명의 다수가 한 사람의 소수를 탄압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의 의견이 아무리 거짓이라 할지라도 경청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사실 자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를 선택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정치 철학을 가담한 거 보니 잘 듣고 선택은 안 해준 것 같아요. 약간 모순적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해악 금지의 원칙입니다. 영어로는 harm principle. 미리 국가의 권위는 어디까지 강화될 수 있으며 국가는 개인을 과연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책을 읽어오셨든 안 읽어오셨든 이 파트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아주 좋아한다고 칩시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셨고 저희 언니들도 작은 언니를 제외하고는 술을 참 잘 마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신고식, 뭐 새내기 인사 이런 걸 하면서 이만한 대야에, 세숫대야에 소주, 막걸리, 맥주에 고춧가루에 쓰레빠까지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5명이 조로 마시게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을 때 제가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서 있었는데 앞에 애들이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서 한 사발을 다 마셨는데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 자도 피곤하지 않고 하루에 3-4시간 자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제 의지력인 줄 알았는데 간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간의 해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술 따위에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서 감히 제가 역사에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으니 대학교 1학년 때 제 주량을 잘 체크해 봤습니다. 소주 7병을 마시면 소주잔 42잔 정도가 꽉 채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고 집에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 7병을 마시는데 들어간 시간은 2시간이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희 아빠한테. 저는 왜 이렇게 술을 잘 마시나요? 네, 집안의 내력이라고, 원래 다음날 수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이 건강한 거였더라고요. 간 수치도 아주 건강하고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저랑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는 똑같이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3병 먹고 다음날 얼굴이 뻘겋게 부풀어 오르고 온몸이 뻘겋게 부풀어 오르더니 알코올 알러지 같은 게 생겨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자, 생각해보면 술이 몸에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몸에 잘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술은 몸을 상하게 하고 간을 상하게 하니 그 건강을 자신했던 저도 사실 과로와 무리한 일정으로 중간에 죽을 뻔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자신은 이제 내려두고 잠깐 이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과도한 음주를 금지하기 위해 금주령을 내리는 것. 사실 미국의 일부 주는 금주령을 내렸던 적이 있고 그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 금주령의 근거는 파터널리즘이라 그래서 후견인주의, 국가가 아빠처럼, 국가가 아버지처럼 너의 안녕과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법이었고 개인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위해 개인의 자유, 술을 마시고 싶은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건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건 없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이디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에서 다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무슨 벨트? 안전벨트를 매는 거죠. 안전벨트를 매면 때론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나를 보호해주긴 하지만 사실 나 혼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안 날 거라면 이걸 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 질문들을 왜 하냐면 미래 해악금지의 원칙의 원의도를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벨트 매는 것을 단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단속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운전하는 과정에서 앞차들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메고 다니긴 하지만 안전벨트 단속에 대해서 밀의 생각은 어떨까요? 밀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2개로 나누겠습니다. Self-regarding act, Other-regarding act. 자기 본의적 행위와 타인 본의적 행위. 행위의 1차적 결과가 자기에게 오는 것과 행위의 1차적 결과가 타인에게 오는 것으로 둘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요일 오전부터 너무 수업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제가 대신 요약해 드릴게요. 자, 행위의 결과가 1차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행위, 밥을 과도하게 많이 먹는다거나 술을 과도하게 많이 먹는다거나 안전벨트를 맨다거나 하는 행위. 행위의 1차적인 결과가 자기에게 피해가 되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 국가는 절대 자기 본의적 행위의 영역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미래의 생각입니다. 행위의 1차적 결과가 타인에게 가는 행위. 2가지가 있을 수 있죠. 타인 본의적 행위 중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제가 길을 가는데 노숙자가 너무 배고파 보여서 제 주머니에 있는 지폐를 가져다가 그 노숙자에게 올려주고 왔어요. 자, 타인을 위해 적선하는 행위, 기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타인 본의적 행위 중에 행위의 1차적 결과가 타인에게 가는 행위 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자기 본의적 행위의 영역이지만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영역이지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타인 본의적 행위에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밀은 얘기하죠. 국가의 권위는 과도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생각과 사상과 토론과 양심과 신념 부분에 어떠한 강압도, 강요도, 권유도, 권장도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의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다르다. 인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며 자유는 모두가 다 자유롭고자 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유의 역설이 있으므로 나의 무제한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에 침해가 될 수 있으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밀은 강하게 자유를 보장하는 학자로 유명합니다. 특히 자기에게 해를 가하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해를 가하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든 그건 국가의 간섭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도 야, 너 그렇게 도와주면 거덜나지 않아? 라고 걱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에 맡겨둡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행위도 국가가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무제한이 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쟁취를 해왔거든요. 그것을 쉽게 국가의 권력이 과도해지면서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미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미래 자유론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것이 밈이 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풀처럼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될 정도로, 제 조교에게 희망사항을 물었더니 제 조교 한 명이 불의 옥잠처럼 사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 위에 떠있는 풀처럼 살고 싶다고 얘기하던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밈이 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계속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할 때 기계와 인공지능이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까지 인간이 발달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의 시대에 과학기술의 흐름에 나를 맡겨서 인터넷의 바닷속에서 수많은 자극과 수많은 쾌락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단 한순간이라도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정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독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제 첫 번째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때로는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과 주변 동료들이 나와는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는 너무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걸 다시 재차 바로잡고 수정하고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더 현명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이 주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권위가 아무리 강해져도 우리가 혁명으로 이뤄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민혁명, 프랑스혁명, 미국혁명 같은 여러 가지 혁명으로 이루어낸 인류의 자유의 역사를 쉽게 너무나도 강해진 권력에 헌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지성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밀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시지 못한 어머니,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생계정선에 뛰어드셔야 됐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어요. 저는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께 화장을 하고 와서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 반지하 월세방에서 기생충의 수해가 나는 장면 그대로를 물리적으로 겪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치일 정도로 집에 책도 없었고 미래 자유론 같은 책도 없었고 그 흔한 엄마들이 속아서 산, 방문 판매원에 속아서 산 동화 전집 같은 것도 본 적이 없는 채로 어릴 때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 너무나도 책 읽는 게 부러워서 친구네 집에 가서 온갖 안데르센 동화 전집이 있고 이솝우화 전집이 있는 게 너무 부러워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친구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우리 집에도 이런 그림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제 힘으로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저는 매일 이렇게 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내일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눈을 떠서 책을 읽어야지. 나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책을 읽을까 생각하면서 책을 골라서 그 책을 머리 베개 밑에 놓고 잠을 들면서 내일 아침에 꼭 제 책을 읽고 싶다. 너무 읽고 싶어. 너무 궁금해 라는 생각으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90% 이상의 시간 4시 반에서 5시에 기상을 하는데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빠른 속도로 책을 읽고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천재가 아닌지라 모든 책의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 읽는 목표가 아주 선명합니다. 이 책에서 단 한 문장, 이 책에서 내 인생을 바꿔주고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의 가슴을 울리는 단 한 문장만 찾자. 그 책은 나에게 그 문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 문장 하나로 소개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삼았거든요. 책은 반드시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를 파괴하듯이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속도로 넘겨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찾는 것도 방법이 하나일 수 있고 정독하는 것도 방법이 하나일 수 있고 띄엄띄엄 넘겨보면서 13579 페이지를 읽어도 그것도 독서입니다. 그중 단 한 문구라도 이런 문구가 있어 하고 그 문구에
저는 항상 노란색 색연필을 들고 언더라인을 쳤는데 한 페이지에서 한 문장을 찾고 전체 책을 덮고 나서 전체 페이지에서 그 노란색 문구만 다시 골라서 이 책을 대표하는 한 문장을 제 다이어리에 적는 것으로 저의 그날의 독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수많은 위기들, 저의 어린 시절에 반지의 월세방에 집은 수해가 나고 그 월세방의 월세는 보증금을 다 깎아 먹을 때까지 미납 상태로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는 부도가 나고, 그리고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가 나서 온 가재도구와 온 집안 집기를 다 버려야 되는데도 집주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장면이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재수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월세도 밀려서 진작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더니 재수없게 내 집이 수해가 나서 고쳐야 된다. 그러니 재수없는 너희들이 이걸 고쳐놓고 나가라 라고 하는 장면을 제 중학교 사춘기에 들었어요. 안 그래도 보증금도 다 깎아먹어서 돈도 없고 국가는 부도 상태가 나서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만 망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망해서 고학력이 아니셨던 부모님이 취업하실 때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제가 어릴 때 너무 헤맸던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강의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중학교 3학년 사춘기를 보낸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청천벽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암투병 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와 생각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 다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고 또 잘 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건강하게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아무리 착한 암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 암은 그렇게 무서운 암은 아니래라고 얘기해도 자녀 입장에서 그런 무서운 암, 착한 암, 안 무서운 암 이런 게 나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집은 망해서 자야 될 데가 없어서 적십자에서 공급해주는 텐트에서 정말 말 그대로 녹색 모포를 깔고 자야 되고,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모든 책과 노트는 다 젖어서 카라멜 마끼아또를 부은 노트처럼 더 이상 노트와 노트의 장 사이가 떨어지지 않고, 부모님은 아프신데 병원비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내서 집에 복원을 해줘야 됐을 때, 그때 제가 수업을 듣다가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가 문학 시간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풀은 눕는다. 바람이 불어도 풀은 눕는다. 뭐 이런 시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그 시를 들으면서 제가 바람에 흔들리는 풀처럼, 너무 아무 힘 없이 흔들리는 풀처럼 그 풀이 다시 일어나서 흔들린다라는 걸 강조하는 시였지만, 정말 파김치처럼 힘이 없어지는 그 풀처럼 제가 자아 동기화가 돼버려서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중학교의 사춘기의 어리석음으로 근처에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 내려놔야지, 죽어야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세상은 온통 사방이 나의 적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높은 옥상 위에서 내려다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안 무서운 데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아봐야지. 정말 죽을 각오로 하면 못 이룰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그 후에 선생님께 혼났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위로해줬던 그 책의 한 문구, 한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맹자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춘추 전국시대의 전국시대 후기의 사상가이면서 유교 사상가입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유교 사상으로 유명하지만 민심이 곧 천심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을 위해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된다라는 민본주의를 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의 의지를 시험하나니, 그가 장차 큰 일을 맡았을 때 그 기국과 역량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났거든 자신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이었는데,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어서 그때 노트에 옮겨졌고 매년 다이어리에 20년째 옮겨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성공술 또는
부자학 같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 작은 선물에는 작은 포장지를, 큰 선물에는 큰 포장지를 싸서 준다. 혹시라도 자신이 인생에 큰 시련을 만나거든 신이 주기 위한 큰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 저의 어린 시절에 그 책 2권에 그 문구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저에게 큰 영감을 줬던 책들이 있었는데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의 책 속에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보다 더 숭고하고 고상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말. 저는 여러분들이 독서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미를 통해서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론 시련에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손잡아주고 손 내밀어주는 하나의 따뜻한 문구가 나를 이끌어주는 문구가 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책 속에서 위로받고 책 속에서 스승을 만나고 책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클릭 한 번에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뒷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는 여유로 자기의 정신에 살을 찌워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시는 기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육사생도가 되어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리더십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주축이 되어 한국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신이 딱 박히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부당한 권력에 노예가 되지 않고 불합리한 명령에 합리적인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도들한테 책 읽으라는 잔소리를 정말 자주 하는데 제가 한 수십 번 얘기한 것보다 오늘 선생님의 강의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유로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흥미롭고 쉽게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나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남은 30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또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뭐 궁금했던 점이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을까요? 네. 저기 뒤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보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의 너무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자유로 저는 순환훈련이라고 인터넷이 다 차단된 상태일 때 한번 읽어봤었는데 그때 뜻깊게 다가왔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미는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가 있고 그 의견에 침묵을 관여당하거나 당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만일 사회가 혹은 조직이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의견들이 탄압받고 다수의 의견이 혹은 강한 몇 개의 의견만이 난무하고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 서로 존중되고 토론하에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소수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모든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그런 궁금증일 겁니다. 사실 모두가 다 진리와 답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선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악을 나누는 기준입니까?
아까 밀의 개인사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밀이 사랑했던 여인이 동료 학자의 아내였습니다. 또는 선배 또는 스승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위치의 학자의 아내였어요. 20년간 둘이 사상적 교류를 했고 같이 책을 쓰기도 했고 꽁냥꽁냥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가 죽고 나서 그 아내와 밀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내가 결혼 후 몇 년 후에 병으로 빠른 속도로 결혼 생활이 6년, 8년 정도 유지되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밀이 그 사상 속에서 얼마나 절절히 그 여성을 철학적인 멘토로 삼았으며 얼마나 그리워했으며 그의 얼마나 사상적 완성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밀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너무나도 일부일처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 속에서 밀 좀 불륜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제로 법적으로 4명의 아내까지를 둘 수 있고 어떤 사회는 일처 다부제, 어떤 데는 다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회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적 배경에 따라 올바른 종교제도, 가족제도, 사회제도가 전부 다 다른 사회 속에서 그럼 여러분은 몇 명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인류 전체를 통합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문화권마다 다르죠. 그럼 어느 문화가 진짜 옳은 것입니까? 사실 선악의 기준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에게 가끔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선이 승승장구하는 사회예요? 악이 승승장구하는 사회예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1000명의 중1 학생이 악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라고 얘기하고 마이크를 줘봤습니다. 요즘 중1 학생들이 말 정말 잘하더라고요. 선한 사람은 늘 손해보고요. 속상한 일이 많고 울 일도 많은데요. 악한 사람은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사회를 구축했을까요? 선이 이기는 사회, 선이 보상받는 사회, 선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왜 만들어주지 못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선악의 관념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혼선이 왔길래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악과 부조리가 있는 이유는 의사소통의 왜곡 때문이다.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말을 하고 그 원하는 말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항상 제 논의와 제 토론을 할 수 있고 만장일치의 해법을 찾을 때까지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면 이 사회에 부조리와 악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발언권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적 민주적 토론을 하지 못했다. 수평적으로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모두가 합의할 때까지 모두가 받아들일 때까지 만장일치결로 나가기 전에 인류에게 도덕과 윤리란 성립할 수 없다. 때로는 우리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말이 우리 시대에 되게 많은 영감을 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 그 질문의 답을 일개 사회탐구 강사인 제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감사히도 질문을 주셨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100% 합리적이거나 100% 논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전인수의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몰지각한 것이 몰상식이 상식으로 대체되고 때로는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잘못된 권력에 기인할 때도 많습니다. 온 시대를 다 뒤돌아보아도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많은 대학에 강연을 나갔지만 여러 강의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을 때 항상 했던 말입니다. 아까 제가 강연의 마지막에 사실 그 대답을 포함했었어요. 비합리적인 의견들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키우고 그 합리적인 의견이 계속 토론될 수 있도록 인간관계에서의 조직화를 꾀하며 그 합리적인 의견이
더 지배적인 위치가 될 때까지 사회를 선이 지배하고 선이 승승장구하는 사회로 만들 때까지의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1, 2학생부터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야, 그래, 못되게 사는 거야. 남을 좀 등쳐먹고 좀 뻔뻔한 사람들이 잘 되니까 너도 그렇게 자라나렴이라고 말하는 어른이 되지 않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과하고 우리가 선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비합리가 그냥 묵인되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리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동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의견에 힘을 더하고 근거를 더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것을 관철해 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사회에 대한 한 걸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의 무게에는 정말 많은 것이 걸려있고 정말 많은 무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류를 바꿔온 것은, 세상을 바꿔온 것은 결코 비관론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바꿔온 것은 낙관론자였고 이건 안 될 거야, 여기까지는 어려워, 이건 한계가 있어, 이 천장을 깰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언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류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조직 속에서, 여기는 조직 문화도 매우 중요한 곳이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일상 사회 속에서의 대화이고, 여러분들은 이 조직 속에서 이 조직의 안정성이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을 지키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셔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사회를 한 걸음 1도 1도 바꾸는 데도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저의 개인적인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학년 김규민 생주입니다. 우선 고등학생 때 저도 선생님의 사회문화 인강을 들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또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책을 읽어야 한다고 또 권유를 받고 저희도 책의 중요성을 알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게 있는데, 저희가 마치 고전 문학이든 어쨌든 철학책이든 고전에 대해서 굉장히 교과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이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고전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고전을 읽다가도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나오면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틀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 그 고전을 쓴 사람은 당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가이거나 사상가인 경우가 많은데,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철학의 깊이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철학의 깊이가 굉장히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과 제가 토론을 해보았을 때 어떤 자세로 좀 토론을 이렇게 티키타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토론이라는 어휘가 매우 좋은 어휘네요. 보통 독서는 작가와 저자의 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단어가 좋은 의미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역시 저의 의견은 정답이나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독서를 통해 또 제가 그래도 학사, 석사, 박사까지 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를 잘 이렇게 못하게 생겼나 보더라고요. 제가 좀 박사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좀 드리면, 물론 제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고대 그리스 철학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읽으면서 인류의 지성에 대한 가치를 배웠고, 플라톤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짜 진리가 있을 것 같다는 그 아련한 느낌과 형이상학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서 인간의 순수한 품성과 덕성이 인간의 공동체를 얼마나 잘 결속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저는 고대 철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가장 좋아하는 철학이 무슨 철학이냐 그러면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을 손꼽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간에 제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고, 많이 아팠던 것이 거의 죽음의 고비를 넘길 정도의 큰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건강이 많이 악화돼서 강의를 중단해야 되고 기사가 많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겪었던 병이 사망 확률이 50%에 가깝다는 폐혈증이었기 때문에 제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병의 그 위독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던 맹자책, 공자책, 또는 소크라테스의 책들,
철학과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 철학과 이런 비교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훈아라는 가수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 아세요? 소크라테스를 부르면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나에게 답을 알려줘라고 하는 문구가 있던데, 많은 사람들은 고대부터 어떻게 2500년 전부터 그렇게 높은 수준의 철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2500년 전부터 그렇게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는 제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챗GPT의 노예가 되지 말자고, 과학기술에 휘둘리지 말자고 분명히 얘기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과학기술 못 버려요. 우리 휴대폰 못 버리고 스마트폰 못 버리고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의 이기의 편리함을 많이 느끼고 지성적으로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2500년 전에 고대학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때 당시 이렇게 수많은 저서들이 동서양의 고전이 되어서 우리의 영향이 되는, 지적 영향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이제 철학이 막 발상할 때의 그런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500년 전에 책을 쓰고 이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저때 학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했지? 우리 현대인들은 다 썩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지적 사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만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철학이 그 시대 나름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지, 우리에게는 간접적인 자극에서 남아야지 사실 그 시대의 상과 우리의 상은 많이 다릅니다. 저의 철학이란 그 시대의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관념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간절했던 건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었을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너무나도 전염병에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시대에 의학은 그 시대에 가장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학문이었을 것 같아요. 학문 중에 역사가 긴 학문들은 인류를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관념과 사상으로부터 고통받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저는 그게 그 시대의 고통의 해방이었다고 생각하고, 전제 왕정을 통해서 춘추 전국시대에 횡포를 부리던 왕들의 폭력 정치에 저자는 하늘이 세운 왕이 아닐 것이다.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일 것이다. 그러니 저 잔악무도한 왕을 쫓아내어도 왕을 죽인 것이 아니다. 짐승을 내쫓은 거나 다름없을 것이다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이나 민본주의는 그 시대의 왕들에게 고통으로, 폭력으로 괴롭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해방의 철학은 고대 시대의 철학과는 분명히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현대 철학은 무엇인가요? 잠깐 교과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 철학에서는 실존주의 철학 같은 것이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용주의 철학도 있고요. 실용주의 철학은 실생활에 유용한 것을 철학이라 보는 철학이고요. 실생활의 문제 해결의 유용성을 위해 도구적 지식을 강조하는 영미권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birth and death 사이의 C. C가 뭐죠?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학생들은 맨날 치킨이라고 대답합니다. 선택이라고 얘기했던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의 본질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철학. 따라서 나는 나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이고 나의 자유자재 차리를 박탈할 수 없다라는 철학이 현대 실존주의 철학이고, 나는 나의 주인이며 나는 나의 주체고, 따라서 세상이 정해놓은 룰,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다는 게 요즘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현대 철학이거든요. 고대 철학을 읽으면서 어떻게 저자와 시대가 다른 제가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줬던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을 가장 올가매고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고등학생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을 다 거쳐 오셨겠지만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거나 적어도 얼마 정도는 벌어야 평균이라거나 적어도 어떤 삶을 살아야 남 부끄럽지 않다거나 하는 그런 관념들조차 우리를 다 올가매고 있어요. 여러분, 재테크, 제가 삼성전자 같은 데도 강의를 가거든요. 가면 항상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방송 같은 걸 잘 보면 선생님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신 것 같은데 왜 계속 열심히 사는지 궁금해요. 여전히 13시간 강의하시고 여전히 3, 4시간 주무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자기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면 파이어족으로 은퇴해서 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그냥 즐기면서 여행을 다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세요? 라는 질문을 우리나라에서 평균 연봉이 정말 높은 그런 회사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왜 재테크 이런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삶, 평균 이상의 삶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을 살기 위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이 어때야 되고 자본소득이 어때야 되고 이런 계산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평균이라는 게 우리의 정신을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작은 것에 만족한다거나 난 이게 없어도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을 소수로 취급하고 오히려 세상에 둔한 사람, 시류를 잃지 못하는 사람,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 재테크에 꽝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저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고, 철학,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우리 시대의 정답. 이 정답이 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시대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고 더 업그레이드된 시대에서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현대인은 현대 철학이 필요하고 현대인에겐 더 새로운 철학이 기존의 철학에 얽매이지 않는 더 새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철학은 우리에게 그 시대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네 정도여야지 그때 사람들에게 모든 걸 배울 거야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를 찾는 느낌으로 책을 읽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존경에 맞이하는 이재원 선생님을 직접 배워서 명 강의를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흘러가는 시간이 온전히 내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졸음과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고 점점 의지가 꺾이면서 번아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정말 계획적이고 알차게 시간을 보내온 선생님께서는 일상의 번아웃 시작 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자기개발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인지라 계획대로 세우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배제한 채 이성적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MBTI 같은 걸 잘 모르지만 제가 F 성향이 아니라 T 성향이라 그러는데 상당히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채 이성적인 판단하려고 거의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저라고 번아웃이 오지 않겠으면 어찌 저라고 지칠 때가 없을까요? 사실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있는 업계는 작은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말 그대로 누구보다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경쟁을 위해서 경쟁 회사의 경쟁 강사들이 필리핀의 IP를 오해하여서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악성 댓글을 쓰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대표이사가 징계를 받기도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제가 경쟁을 버티면서 젊은 나이에 강사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그냥 조용히 잊혀진 채 그냥 벌어놓은 돈으로 요트 하나 사서 연하남 12명을 태우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도 병원에서 강의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대로 마비가 되거나 육신이 온전치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 힘든 경쟁이 심한 업계 그리고 하루에 13시간을 서 있어야 되고 1년에 40몇 권의 책을 써야 되는 업계에서 떠나 편안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정말 많이 아팠을 때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여유 있게 만들지 못하니 이 돈을 전부 다 나왔던 모교에 기부를 하고
서울대학교에도 전화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에서 장학재단에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그 정도 금액을 기부하시면 흉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기도 했냐면 젊은 나이에 명예를 자꾸 돈으로 사는 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다가 복귀하고서도 다시 똑같은 일정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실 오늘 제가 강원도 강릉 일정이 어제까지 있어가지고 새벽부터 달려와가지고 이 강의를 여러분께 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아까 8시 반쯤 도착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사냐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도 무언가의 성취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 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삽니다. 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겸손에 대한 긴 학습 과정이다. 삶을 사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삶을 살아보니 어떤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을 만약에 자기 하는 일에서 벌면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그 사람이 정말 많은 보상을 받고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금액이 100배, 200배가 될 정도의 수익을 번다면 생각해보니 그건 그 사람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분한 보상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비정상적인 경쟁 시장 속에서 저도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시간의 제약과 체력의 제약상 아무리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아무리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의 도끼를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보상받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과한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여기서 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모았다고 강의를 내려놓고 편하게 잠을 자고 편하게 쉰다면 제게 주어진 과분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제게 그것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을 더 배우겠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책을 전달해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타고난 전달력 또는 타고난 정리력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탤런트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사명이나 소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삶의 번아웃은 목표의식의 부재로부터 옵니다. 오늘 당장 벌떡 일어나서 무얼 해야 되고 오늘 지치지 않고 내일을 설계하고 달릴 수 있을지 온몸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끌어올릴 에너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파워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이 일을 완수해야 될 이유는 절대로 금전적 성취나 다른 목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식, 소명감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원점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에 기여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라도 미칠 수 있다면 나중에 죽었을 때 이름 석자가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이런 일에 자기 몸이 부서져라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은 이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았다라고 하려면 정말 높은 이상과 숭고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젊은 나이에 정말 젊은 나이에 20대 초까지 인생의 많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때로는 그 결정 속에서 나의 어린 시절의 고민의 결과물이 혹시 나에게 정말 100% fit 맞는 것이었나, 그것이 나에게 정말 주어진 인생의 길이고 사명이었나 중간에 고민이 들고 여러 생각이 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2살 때까지 제가 여성 야구 해설가가 될 줄 알았지 강사가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좌측 담장 이러고 살고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미래 자유론을 육사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미래가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히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 지치는 건 당연하지만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지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 높은 이상과 사명일 때가 많다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기진맥진해서도 나를 일어서게 하는 힘, 내가 지켜야 할 사람, 나의 선택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인가에서부터 사명은 옵니다. 사명은 나의 삶의 목표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이타적인 목표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한민국 속에 태어납니다. 국가가 없는 사회 속에서 눈을 뜨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에 배웠던 홉스, 로크, 루소라는 사회계약설 학자의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처럼 국가나 사회가 성립되기 전에 개인이 국가를 만들기로 합의한 건 교과서 속에서나 존재하지 우리는 모두 다 응애하고 눈을 뜰 때부터 조국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조국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안정과 어떤 평화와 어떤 행복을 누리기는지 원하는지는 사실은 이 조국에 대한 감사함과 애국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애국심이 보다 더 중요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다른 가치들보다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한 숭고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경하고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강의를 1시간 반여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눈빛과 가치 있는 질문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심장을 뜨겁게, 눈은 세계로 향한 그런 육사생도가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꽉 막힌 사람, 군이라는 조직 속에서 경직되어서 유연한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넓게 사고하고 더 세계를 먼저 바라보며 이 세상의 트렌드에 밟고 이 세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더 넓게 고민하는 그러한 인재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나라가 안전한 곳에서 살도록 기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